빚에 대한 생각은 살아온 인생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최충군, 박금숙 씨 부부는 빚에 대해 아주 보수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상추 같은 거는 많았었는데 다 없어졌고, 고추, 성장고추 엄청 매워요. 그리고 이거는 또 김장모 심어놨어요. 김장 때 오세요. 한 통 담아드릴게요. 이거는 결혼 20년 차에 마련한 이 집도 대출 한 푼 없이 순전히 저축으로만 구입했습니다. 하는 거. 융자라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내 수중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융자는 많이 해주더라고. 그때 당시에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월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부 싫어하고 있는 돈에 맞춰서 살자. 빚이라는 건 너무 무서워서 아예 빚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지. 2003년 당시 이 집의 가격은 1억 2천만 원. 그 돈을 저축으로 모으느라 내 집 마련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방은 아들이 장가 가기 전까지 쓰던 방이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애들 장가 간 애를 낳아서 둘을 제가 키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 장난감 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 15년간 이 집에서 자녀들은 성인이 됐고 이제 아들의 방은 손주들 차지가 됐습니다. 이 집을 구입할 당시만 해도 예금 금리가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자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네. 그러면 다 정기예금 많이 할 텐데. 당시 목돈을 마련하는데 저축은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엄청 높네. 지금 거의 1%? 그때 당시만 해도 참 돈을 저금을 해라 그거였죠. 예, 돈을 저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저축 장려를 했죠. 저축만이 살 길이다 그런 캠페인도 있었고 그랬어요. 저축증대 공입하는 은행 이용. 당시 정부는 경제개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저축을 장려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 저축 목표액을 할당하고 금융기관들은 시장이나 공장, 학교 등을 찾아다니며 저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사회 분위기 덕분에 저축률은 증가했고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택 융자도 없이 저축만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이 집에서 빚은 나쁜 것,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빚에 대해서 딱히 거리낌은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빚을 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동차는 정말 되게 이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고 난 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금 모아둔 돈을 이걸 다 쏟아서 그거를 갖기에는 그럼 저한테는 이제 남는 건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묶어놓은 돈은 그대로 두고 이거는 차차 할부로 내가 갚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묶어놓은 돈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일석이조로 얻은 것 같은데 결국엔 어쨌든 빚이고 그건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라도 빚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연이 배 불러요, 안 불러요? 그때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저축으로 집을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빚을 내서라도 혹시 더 좋은 집? 뭐 이렇게 사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축을 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저축을 해서 내가 가진 것만큼만 사시겠다고요? 아버님은요? 지금에 생각하면은 후회가 많이 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빚을 지고 무슨 일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성공을 했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돈으로 나의 성공의 길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빚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25년차)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김강수 씨. 운전 경력보다 더 오래된 그의 빚은 결혼 후 집을 장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빚이라면은 뭐 아무래도 주택융자 받은 거. 처음에 16평 살 때 주택융자 1,000, 24평 살 때 또 주택융자 2,000, 또 넓혀서 32평 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융자 9,000.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이제 까 나가고 나니까 한 5천 정도 아직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원금이 더 빨리 까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자를 좀 많이 내는 시스템이고 원금이 덜 까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콜하신 분 맞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김강수 씨는 당장 필요한 집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 소득에서 9천만 원을 당겨서 빚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15년째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만약 김강수 씨에게 빚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만약에 빚이 질 수가 없었다면 그 집은 꿈도 못 꿨겠죠. 그동안에 열심히 벌어서 끝까지 벌어서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한 결혼해서 30년 동안 그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빚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돈을 먹고 살면서 못 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아직도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었죠. 김강수 씨에게 택시는 재산 1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택시를 구입할 때도 김강수 씨는 빚을 졌습니다. 처음에 3,750에 약 한 2,000원 제가 열심히 해서 회사 택시 하면서 열심히 해서 모아서 3년 모아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한 1,750만 원 거기다 차 그때 뽑고 한 2,700 됐겠네요. 2,700 정도? 2,700 정도를 빚을 냈죠. 열심히 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한 3년 정도에 갚은 것 같아요. 이건 제 재산이에요. 아무래도 그때 빚이었는데 3년 만에 갚고 나니까 내 재산이 되는 것이고. 김강수 씨는 은행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개인 택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1년에 4천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의 10%인 4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죠. 김강수 씨는 소득은 4천만 원이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4,400만 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 씨의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4,4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44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4,840만 원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면서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난 만큼 지출과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기업이 이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는 경우에 그 공장 짓는데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노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겠고 공장이 완성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그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윤으로 이제 빚을 또 갚게 되겠고요. 그게 어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경제 성장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겠죠. 예. 우리 역사 속에서 빚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가장 빚을 많이 필요로 했던 사람이 세상에 민초들이 아니라 국왕이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빚이 제일 필요하냐면 전쟁을 수행할 때.
만약에 전쟁이라는 것을 지면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고 나라를 잃으니까요. 전쟁에서 이런 모든 걸 얻기 때문에 정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용병을 구하거나 군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세금 거둘 것 같잖아요. 근데 세금이라는 건 국민적인 방발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국왕이 국민들에게 빚을 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나중에 오히려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호응을 유지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빚에 크게 의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자체.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축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국내적으로 조달하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로부터 돈을 이렇게 빌려다가 공장도 만들고 기업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빌려온 돈들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채무 위기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빌려온 돈들을 다 원활하게 다 갚았고 그렇게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룬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자체도 우리나라는 빚을 유의미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했네요. 네. 저희가 이제 금융에서 이제 레버리지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돈을 뭐 빌려요. 근데 한 3%로 빌립니다. 이자를. 그러면 이제 그걸 빌려와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순기능을 하는 거고 경제를 밀어 올리는 거죠. 우리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빚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배분함으로써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빚을 가장 잘 활용한 이들은 개성상인들일 겁니다. 개성상인들은 인삼 재배와 홍삼 제조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들의 성공 뒤엔 시변이라는 독특한 빚이 있었습니다. 미쓰이 자본이 개성의 인삼을 장악하기 위해서 식산은행을 개성 지점을 설치를 하고 그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도 방문을 안 하는 거야.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해서 개성이 금융제도를 연구하니까 개성 사람들은 빚을 어떻게 지느냐. 그 오전에는 빚쟁이였다. 빚을 졌다가 오후에는 빚을 그 대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금을 대여하는 사람. 개성상인들은 빚의 경로를 일기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시간대별로 거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자율도 정확히 표시돼 있습니다. 요 돈이 바로 요 이자율로 15%로 그래서 이 16번마다 개성상인들의 일기를 보면 15회까지의 거래 내용을 받을 금액과 줄 금액으로 따로 결산하고 그 결과를 16회차에 기록합니다. 이때 남은 금액을 주변에 빌려주는데 이를 시변이라고 합니다. 시변 제도를 통해서 항상 그 돈이 남고 그 정보를 그 융통하는 2,000명인가 3,000명이 활동했어요. 그 브로커가. A라는 집이 지금 돈이 남는데 B라는 집이 돈이 모자란데 그걸 연결시켜주는 거야. 이 편지 한 장, 그 어음 한 장하고. 매일 상인들을 방문해 자금이 필요한지 남는지 확인합니다. 오전에 7냥이 필요하다는 이 씨에게 박 씨의 5냥과 김 씨의 2냥을 융통해 주기도 하고 오후에 3냥이 필요하다는 김 씨에게 이 씨의 돈을 연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개성상인들은 시변을 통해 시종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금융기관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 콜과 같은 기능을 한 겁니다. 돈이 모자라거나 남는 문제가 없죠. 모자라면 언제든지 조달할 수 있고 남으면 언제든지 그걸 융통하니까
이 빚을 통해서 이 6년이라는 영업활동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공급하고 수요하고 진행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삼을 수확하고 그걸 판매했을 때의 총 수익이 났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을 원활히 통용시키는 그것이 바로 금융개념, 빚의 개념입니다.